인간의 독특한 있음의 양식, 실존,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의 있음은 그냥 그대로 놓여 있음이며 그것은 바로 그런 존재자로 확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기 하나의 마이크가 있음은 여기 이대로 마이크로 놓여 있음이고 그것은 마이크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서 기능을 못한다면 그것은 고치든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게 고침으로써 마이크의 원래 기능으로 원래의 있음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그럴 수 없을 때는 마이크는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다. 보통 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이크가 하나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이크는 마이크가 있기 전에 마이크를 제작한 사람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용도로 이 마이크가 제작됐느냐라고 할 때 마이크의 독특한 존재 양식이 마이크가 마이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마이크가 만들어진 이후에 마이크 스스로가 어떤 선택권이 없는 거죠. 이미 마이크로서 만들어졌는데 이 마이크로서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마이크로서 기능을 하면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고 마이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마 이 마이크를 가지신 분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폐기 처분하게 되겠죠. 이런 존재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서 볼 것인가 하는 게 하나의 도전이죠. 그 얘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의 있음은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음이 아니다. 여기서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음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음이라는 것은 하이데거의 개념 속에 눈앞에 있음이라는 존재 양식, 존재 양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이데거의 주장에 의하면 서양 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존재의 있음을 다 똑같이 봤다고 봐요. 존재의 그 있음 자체를 특별하게 다르게 구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눈앞에 있음이라는 존재 양식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눈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존재 양태는 어떤 나라는 실체가 있고 대상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이 실체는 자족적인 존재라고 봐요.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파악된다기보다는 관찰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대상을 체험하고 있다 혹은 관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체험하거나 관찰하는 사람의 주관성과는 상관없이 그 객체는 독립된 어떤 특성,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진 하나의 실체,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진 하나의 실체로서 자족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존재는 여기 내가 이것을 바라보거나 바라보지 않거나 그건 그대로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존재는 과학적인 어떤 탐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과학자가 보거나 B라는 과학자가 보거나 관찰을 하면 다 똑같이 드러난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주관성과 어떤 이 주체와 상관없이 객체가 독립된 객체라는 개념. 이게 어쩌면 데카르트의 개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할 때 나라는 존재는 어떤 대상과 상관없이 일단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대상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사물이면 나는 어떤 이건 독립된 있다는 얘기죠. 대상과 상관없이. 네,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서양 철학에서는 지금까지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있음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태도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나가 그 사물에 대해서 보고 이름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죠. 그리고 그중에 어떤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 열심히 연구해서 자연과학적인 태도로 탐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존재 양식을 서양 철학에서 계속 눈앞에 있음이라는 이런 존재 양식으로 대상들을 보았다는 얘기죠. 그 대상 속에는 어떠면 단순한 자연 대상뿐이 아니고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사람을 볼 때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이 나의 주관성과 상관없이 상대방은 독립된 어떤 존재로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있음이라는 존재 양식만을 서양 철학에서 쭉 가지고 있었는데 하이데거가 이러한 존재 양식이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존재 양식이 있는데 여러 사물 중에 여러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어떤 사물은 내 눈에 띄지 않지만 항상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물들이 있다고 본 거죠. 처음 마이크를 보는 사람은 이 마이크가 여기에 있네.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마이크를 보고 있고 이 마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관심 있는 사람은 어느 회사 제품이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조사해 볼 수도 있는 이런 대상인데 대부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연과학이 발달해 온 거죠. 대상을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통제할 수 있고 어쩌면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물들을 생각해 왔는데 하이데거가 도입한 개념 중에 하나가 도구로서의 존재들이에요. 도구로서의 존재 양태. 아까 마이크를 예를 들지만 마이크를 여러분이 연사가 계속해서 자기의 특정한 마이크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어느 가수가 자기가 애호하는 마이크를 항상 공연장에 가지고 다닌다면 이 마이크가 그냥 자기의 수족이 돼 있어서 그 마이크가 항상 이 도구로서 잘 기능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마이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마이크 자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지금 특별히 마이크가 눈에 띄는 것이 아닌데 노래를 부를 때는 자동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존재는 어떤 도구로서 있을 때는 대부분 거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눈앞에 있는 존재를 우리가 대할 때는 그 존재 자체는 독립적이고 자족적이라고 할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도구로서 어떤 사물이 사용된 그 도구 자체는 독립적인 게 아니죠. 이게 잘 사용되는 동안은 거의 그 존재 자체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기능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 한 거의 우리의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죠. 이 세계는 이런 도구들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연관성 속에 많은 사물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다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공급되는 여러 원자재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가는데 다리를 만든다고 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사용되는데 이 도구 자체는 독립된 존재로 인정되기보다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자기의 손발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도구로서의 어떤 사물의 존재 양태를 손안에 있음이라는 존재 양태로 하이데거가 설명을 하고,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눈앞에 있는 존재로서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카운트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 키가 얼마야? 몸무게가 얼마냐 해서 어떤 다른 사물과 마찬가지로 눈앞에 있는 존재로서 이 사물이 취급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독립된 대상이 아니죠. 어린 시절에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어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분이고, 어머니가 없을 때만 우리 눈에 띄죠. 그러니까 도구로서의 대상은 항상 이게 손 안에 있음이라는 표현을 해요. 손 안에 있음의 존재 양식인데, 이 손 안에 있는 사물들은 도구로서의 기능을 잘 적합하게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은 거의 독립된 존재로서 인식이 안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을 하거나 찾을 수 없을 때 비로소 두리번거리 우리가 자기가 사용하던 그 도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때야 조사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하고 처음으로 주의 깊게 바라본다. 그래서 기능을 잘 안 할 때 바로 도구가 어떤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대부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 도구가 잘 활용되고 있는 동안은 거의 어떤 독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사용된다 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로서 많은 같은 사물인데도 어떤 경우는 이게 눈앞에 있는 존재로서 자연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도구로서 우리가 따로 특별히 그 존재자, 그 사물을 연구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존재로 이렇게 존재 관계가 인식되는 경우죠.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도 어떨 때는 내가 항상 가까이 내 곁에 있어서 항상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마치 도구처럼 우리가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본래적인 원래 사람은, 인간들의 있음은 단순하게 이렇게 눈앞에 있음의 존재나 도구적인 존재라고 보기보다는 실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인간의 있음은 아주 독특하다는 얘기죠. 이런 사물들의 있음과 다른, 아까 얘기한 눈앞에 있음이라는 존재 양식이나 어쩌면 손 안에 있음이라는 존재 양식과는 다른 인간만의 독특한 존재 양식을 여기서 실존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실존인가?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존재 양식, 사물과 다른 인간의 고유한 존재 양식을 실존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실존이라는 용어는 어떤 면에서 과거에는 본질과 실제라는 의미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던 용어인데, 하이데거가 독특하게 지금까지 쓰던 이런 실제라는 용어를 인간의 존재 양식만, 인간의 독특한 어떤 존재 양식, 모드 오브 빌링이나 웨이 오브 비잉이라고 하는 인간의 독특한 존재 양식이나 존재 방식, 존재 양태, 이것을 existence라고 하는, 실존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존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존재 양식만, 그러니까 다사인이라고 하이데거가 부른 이 다사인은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고유한 존재 양식, 이것을 실존이라고 부른다고 하이데거가 개념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독특한 있음이 사물의 있음과 사람의 고유한 존재 양식으로서의 그 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챕터에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이데거는 끊임없이 인간의 존재 양식, 다사인의 모드 오브 비잉, 존재 양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계속 탐구해 나가면서 저도 이 하이데거가 자기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함께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있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들의 있음이 무엇인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쩌면 지적으로는 우리가 몇 마디 센터스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계속 깊이 사고하게 하는 하나의 맵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깊이 우리를 성찰하는 데 사용되는 질문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공부를 계속해 보죠.